서울의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금방이라도 폭우가 쏟아질 듯한 무거운 기압이 도심의 마천루들을 짓누르고 있는 가운데 태인그룹 본사 최상층 대회의실의 공기 역시 바깥 날씨만큼이나 암울하고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거대한 마호가니 테이블 주위에는 회사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역들과 주주들이 앉아 있었으나 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침몰하는 배에 갇힌 선원들처럼 절망과 분노 그리고 억울함이 뒤섞여 일그러져 있었고 간헐적으로 들리는 한숨 소리와 서류를 넘기는 거친 소음만이 정막을 깨고 있었다. 회사의 주가가 연일 하한가를 기록하며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열리는 긴급 주주총회는 사실상 태인그룹의 파산을 선고하거나 혹은 굴욕적인 조건으로 회사를 매각해야만 하는 최후의 심판대와도 같은 자리였기에 그 누구도 감히 입을 열어 희망을 이야기할 수 없었고 오직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테이블 상석에 앉아있는 강민호 회장은 값비싼 이탈리아제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넥타이는 삐뚤어져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흘러내리고 있어 그가 지금 얼마나 극심한 초조함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앞에 놓인 생수병을 집어들었으나 뚜껑조차 제대로 열지 못할 만큼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지난 7년 동안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건실했던 태인그룹을 자신의 무능함과 방탕한 경영으로 철저하게 망가뜨렸고 이제는 채권단과 투자자들의 압박에 못 이겨 회사의 경영권을 내놓아야 할 처지에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운이 나빴다거나 세계 경제의 불황 탓이라며 속으로 끊임없이 남 탓을 하고 있었다. 그의 옆자리에는 화려한 명품 드레스와 보석으로 치장한 최혜림 부회장이 앉아 있었는데 그녀는 회사가 망해가는 이 시점에도 자신의 외모를 점검하며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감출 수 없는 불안감이 맹렬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최혜림은 7년 전 강민호의 내연녀로 시작해 안방마님 자리를 차지하고 회사의 부회장직까지 꿰찼지만 그녀가 가진 것이라고는 남을 짓밟는 교활함과 사치스러운 허영심뿐이었기에 경영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식도 능력 없었고 오로지 회사의 자금을 빼돌려 자신의 배를 불리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던 기생충 같은 존재였다. 그녀는 주주들의 따가운 시선을 느끼면서도 턱을 치켜들고 오만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속으로는 오늘 나타나기로 한 글로벌 투자 펀드인 멀라이언의 대표가 과연 어떤 조건을 제시할지 그리고 자신들의 비자금 계좌가 혹시라도 발각되지는 않을지 전전긍긍하며 손톱으로 가죽 의자의 팔걸이를 신경질적으로 긁어대고 있었다. 멀라이언은 최근 아시아 시장에서 공격적인 인수합병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는 거대 자본으로 그들의 대표는 베일에 쌓여 있어 얼굴조차 알려지지 않았지만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혹한 승부사라는 소문만이 무성하게 퍼져 있어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갑자기 회의실의 육중한 양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은색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도열하듯 안으로 들어와 자리를 잡았고 그 뒤를 이어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리며 또각또각 규칙적으로 들려오기 시작하자 회의실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쏠리며 숨을 죽였다. 마치 죽음의 사신이 다가오는 듯한 차가운 냉기가 회의실 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것 같았고 그 압도적인 위압감에 강민호는 마른 침을 삼키며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충동을 느꼈으나 다리에 힘이 풀려 그저 멍하니 문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이윽고 모습을 드러낸 인물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핏에 짙은 네이비색 슈트를 입은 여성이었는데 그녀의 긴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빗어 넘겨져 있었고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뿜어져 나오는 아우라만으로도
좌중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그녀가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어 손에 쥐고 고개를 들어 회의실 안을 둘러보았을 때 강민호와 최일임의 눈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본 사람들처럼 경악으로 크게 확장되었고 입에서는 비명조차 나오지 못한 채 컥컥거리는 소리만이 새어나왔는데 그것은 마치 죽은 줄 알았던 망령이 지옥에서 돌아와 자신들의 목을 조르는 듯한 공포였다. 그 자리에 서 있는 우아하고 냉철하며 카리스마 넘친 여성은 다름 아닌 7년 전 그들이 거짓 누명을 씌워 비참하게 회사와 가정에서 쫓아냈던 강민호의 전처 한서진이었기 때문이었다. 과거에 순종적이고 유약해 보였던 가정주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그들 앞에 서 있는 한서진은 전 세계 금융가를 주무르는 멀라이언의 CEO이자 수조 원의 자산을 움직이는 거물이 되어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한서진은 경악에 얼어붙은 두 사람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입가에 서늘하고 비릿한 미소를 띠며 천천히 테이블의 가장 상석인 강민호의 맞은편 자리로 걸어가 우아하게 앉았고 그녀의 뒤를 따르던 변호인단과 수행비서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쿵 소리가 나게 올려놓았다. 서진은 가늘고 긴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리며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차가운 눈빛으로 강민호와 최혜림을 번갈아 응시했는데 그 눈빛에는 7년 동안 갈고 닦아온 복수의 칼날이 서슬퍼렇게 번뜩이고 있어 그들을 베어버릴 듯 했다. 회의실 안의 다른 이사들은 이 갑작스러운 상황과 낯선 여인의 정체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했지만 서진이 손을 들어 제지하자 순식간에 다시 정막이 흘렀고 그녀는 낮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어 자신이 바로 태인 그룹을 인수하러 온 멀라이언의 대표임을 선언했다. 오랜만이군요. 강민호 회장, 그리고 최혜림 부회장. 7년이라는 시간이 사람을 참 많이 변하게 한다지만 두 분은 여전히 탐욕스럽고 무능한 모습 그대로라 오히려 반갑기까지 하네요. 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경멸과 조소는 명확하게 전달되어 강민호의 심장을 후벼 팠고 그는 떨리는 입술을 달싹이며 겨우 네가 어떻게 라는 말을 내뱉었지만 목소리는 기어들어갈 듯 작았다. 최혜림은 충격에서 벗어나자마자 특유의 도끼 어린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는데 이게 무슨 짓이야. 네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들여. 경비원 불러. 당장 이 여자 끌어내. 라고 악을 썼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갈라져 있었고 아무도 그녀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 이미 회사의 실질적인 권력은 채권단과 새로운 투자자인 서진에게 넘어가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한 임원들은 침묵을 지키며 사태를 관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서진은 흥분하여 날뛰는 최혜림을 가소롭다는 듯 바라보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수행비서에게 눈짓을 보냈고 비서는 즉시 대형 스크린에 태인그룹의 현재 재정 상태와 채무, 현황 그리고 주식 보유 현황을 띄웠는데 그 자료에는 멀라이언이 이미 시장에서 태인그룹의 유동부채 80%를 매입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명시되어 있었다. 끌려나가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바로 당신들이야, 최혜림. 지금 이 순간부터 태인그룹의 최대 채권자이자 실질적인 소유주는 바로 나, 한서진이니까. 그녀의 선언은 회의실 안에 폭탄처럼 터졌고 주주들은 웅성거림을 멈추고 경외심 어린 눈빛으로 서진을 바라보았으며 강민호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다. 서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 앞으로 걸어가며 자신이 이곳에 온 목적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철저한 응징과 심판임을 온몸으로 웅변하고 있었다. 강민호는 믿을 수 없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눈앞에 펼쳐진 숫자가 보여주는 잔인한 진실과 7년 전 자신이 버렸던 여자가 뿜어내는 압도적인 힘 앞에서 완전히 무력감을 느꼈고 과거에 자신이 서진에게 했던 짓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당시 내연녀였던 최혜림의 꼬임에 넘어가 서진이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고 다른 남자와 부정을 저질렀다는 조작된 증거를 만들어 그녀를 빈털터리로 쫓아냈고 심지어 양육권마저 박탈하여 아이와 생이별하게 만들었던 비열한 인간이었다. 하지만 지금 돌아온 서진은 그때의 울며 매달리던 약한 여자가 아니었고 그녀의 눈동자는 감정의 동요 없이 오직 목표물을 향해 돌진하는 맹수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어 강민호는 본능적으로 자신이 도간에 든 쥐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서진은 테이블 위에 놓인 인수합병 제안서를 강민호의 앞으로 밀어던지며 차가운 목소리로 선택지는 두 가지야, 강민호. 하나는 이 제안서에 서명하고 경영권과 모든 지분을 포기한 채 조용히 물러나는 것. 다른 하나는 만기가 도래한 모든 부채를 당장 상환하는 것. 물론 지금 자네 능력으로 갚을 돈이 없다는 건 여기 있는 모두가 알고 있겠지 라고 말하며 그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다. 제안서의 내용은 굴욕적일 만큼 가혹했는데 주당 가격은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는 현재 시세보다도 낮게 책정되어 있었고 경영진의 중대 과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까지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알몸으로 쫓겨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최혜림은 제안서를 낚아채 찢어버리려 했지만 서진의 경호원이 그녀의 팔을 거칠게 제지했고 그녀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리며 서진을 노려보았지만 서진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서진아. 아니, 한 대표님, 우리 사이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대화로 풀자, 응? 우리가 부부였던 정을 생각해서라도 강민호는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서진에게 애원하려 했지만 서진은 싸늘한 표정으로 그의 말을 끊어버렸고 부부? 정? 그따위 역겨운 단어를 그 입에 올리지 마. 7년 전 비오는 밤 내 짐 가방을 집 밖으로 던지며 네가 했던 말을 잊었나? 너 같은 무능한 여자는 내 인생의 오점이야 라고 했지. 이제 내가 그 오점을 깨끗이 지워주러 왔어. 라고 쏘아붙였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처럼 날카로워 강민호의 가슴을 찔렀고 회의실 안의 분위기는 더욱 얼어붙어 누구도 감히 숨소리를 크게 낼 수 없었으며 오직 서진의 카리스마만이 공간을 지배하고 있었다. 서진은 다시 자리에 앉아 다리를 꼬고 여유롭게 그들을 내려다보며 마지막 통첩을 날렸는데 시간은 오늘 자정까지야. 그 안에 서명하지 않으면 내일 아침 태인그룹은 법정 관리에 들어갈 것이고 너희 둘은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거야. 내가 가져온 선물은 이 인수 제안서뿐만이 아니거든이라고 말하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말하는 다른 선물이 무엇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던 강민호와 최혜림은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혀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서로의 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절망뿐이었다.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래. 물론 너희에게 현명함이라는 게 남아있다면 말이야. 라는 말을 남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회의실을 빠져나갔고 그녀의 뒤를 따라 수행원들이 물러가자 회의실에는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한 황망함과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홀로 남겨진 강민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고 최혜림은 분노와 공포를 이기지 못해 테이블 위에 찻잔을 바닥으로 쓸어버리며 쨍그랑하는 파열음과 함께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기울어진 판세를 뒤집을 방법은 전무해 보였다. 닫힌 문 너머로 멀어지는 서진의 발소리는 마치 그들의 파멸을 알리는 장송곡처럼 들려왔고 태인그룹의 거대한 로고가 박힌 벽면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로워 보였다. 한편 엘리베이터에 오른 한서진은 매끄러운 금속 벽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는데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분노와 슬픔이 해방되는 과정에서 오는 전율이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가 1층 로비에 도착할 때까지 거울 속에 자신에게 이제 시작이야, 절대 멈추지 않아라고 되뇌며 주먹을 꽉 쥐었다. 로비로 나오자 수많은 취재진이 태인 그룹의 위기 소식을 듣고 몰려들어 플래시를 터뜨리고 있었지만 경호원들이 길을 터주었고 서진은 그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최고급 세단의 몸을 실었다. 차 창밖으로 보이는 태인 그룹의 사옥은 한때 그녀가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곳이자 그녀를 버렸던 지옥이었지만 이제는 그녀가 정복하고 심판해야 할 전쟁터로 변해 있었다. 차가 부드럽게 출발하자 서진은 창밖의 풍경을 응시하며 7년 전 비참하게 쫓겨나던 날의 기억을 떠올렸는데 빗속에서 울부짖던 자신의 모습과 차갑게 등을 돌리던 남편과 내연녀의 얼굴이 겹쳐지며 그녀의 눈동자는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고 상대방이 전화를 받자 짧고 명료하게 지시를 내렸다. 1단계는 성공했어요. 이제 2단계를 준비하세요. 그들이 숨 쉴 틈조차 주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복수의 서막이 올랐고 과연 한서진은 이 썩어 빠진 제국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다시 세울 것인가. 그녀의 귀환은 단순한 복수극을 넘어선 정의 구현의 시작이었다. 태인그룹 본사의 최상층 회장실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시계바늘이 움직이는 소리만이 날카롭게 울려 퍼지고 있었는데 창밖에는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가 통유리를 때리며 마치 이 공간 안에 갇힌 두 사람의 불안한 심리를 대변하듯 거칠게 흘러내리고 있었다. 강민호는 텅 빈 눈으로 소파에 파묻혀 이미 바닥을 드러낸 위스키병을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그의 셔츠는 땀과 술에 젖어 흉하게 구겨져 있었으며 한때는 자신만만했던 태인 그룹의 제왕이 이제는 도살장에 끌려가기 직전에 짐승처럼 초라한 몰골로 전락해 있었다. 반면 최혜림은 신경질적으로 거실을 오가며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는데 그녀의 머릿속은 어떻게든 빠져나갈 구멍을 찾으려 필사적으로 회전하고 있었지만 떠오르는 것은 오직 한서진의 차가운 미소와 그녀가 제시한 절망적인 인수 조건들 뿐이라 숨이 턱턱 막혀오는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았지만 섣불리 입을 열면 그동안 쌓아왔던 불안이 폭발하여 서로를 물어뜯을 것임을 알기에 비겁한 침묵만을 유지하며 다가오는 운명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자정이 가까워질수록 강민호의 심박수는 급격히 빨라졌고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어 자신의 개인 변호사에게 수십 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연결할 수 없다는 기계적인 안내음만이 반복될 뿐 아무런 응답도 돌아오지 않아 그를 더욱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이미 법조계와 정재계의 주요 인사들은 한서진이 이끄는 멀라이언 펀드의 압도적인 자본력과 영향력 앞에 무릎을 꿇었거나 혹은 태인그룹의 침몰을 예감하고 등을 돌린 상태였기에 강민호와 최혜림은 철저하게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최혜림은 찢어지는 듯한 목소리로 비명을 지르며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바닥으로 흩뿌렸는데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갈망했던 부와 명예가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이성을 잃고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이며 강민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 들었다. 당신이 회장이잖아. 어떻게든 해봐. 내가 이 꼴을 당하려고 당신이랑 결혼한 줄 알아? 그 여자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당신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거야. 그녀의 고함 소리는 공허하게 메아리쳤다. 그 시각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호텔의 펜트하우스에서 한서진은 와인잔을 손에 든 채 창가에 서서 빗물에 젖은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표정은 승리자의 기쁨보다는 깊고 어두운 심연을 들여다보는 듯한 서늘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7년 전 바로 오늘처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그녀는 횡령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시댁 식구들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 거리로 내동댕이 쳐졌으며 그때 그녀의 뱃속에는 둘째 아이가 자라고 있었지만 그 충격으로 유산하는 끔찍한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흐르던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그녀는 배를 움켜쥐고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강민호는 내연녀 최혜림의 우산 속에서 그녀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더러운 피를 받은 아이는 필요 없다라는 악마 같은 말을 남기고 차가운 철문을 닫아버렸던 것이다. 그날 밤 그녀는 빗속에서 맹세했었는데 자신의 뼈를 깎고 살을 도려내는 고통을 감수해서라도 반드시 살아서 그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겠다고 다짐하며 복수의 씨앗을 가슴 깊이 심었다. 회상에서 깨어난 서진은 쓴웃음을 지으며 와인을 한 모금 삼켰고 테이블 위에 놓인 낡은 가족 사진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렸는데 사진 속에는 해맑게 웃고 있는 첫째 아들의 모습이 담겨 있어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파는 듯한 통증을 안겨주었다. 강민호와 최혜림은 서진을 쫓아낸 후 아들을 기숙학교로 쫓아버리고 방치하여 아이가 정서적으로 병들게 만들었고 결국 아이는 견디다 못해 가출하여 행방불명이 되었다는 소식을 그녀는 외국에서 들어야만 했기에 그들의 대한 증오심은 단순한 복수심을 넘어선 모성애의 절규였다. 그녀가 태인그룹을 인수하려는 진짜 목적은 단순히 회사를 되찾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모든 힘과 권력을 박탈하고 철저하게 파괴함으로써 잃어버린 아이와 죽은 아이의 영혼을 위로하고 자신의 짓밟힌 인생을 보상받기 위한 처절한 의식과도 같은 것이었다. 서진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준비된 변호인단을 회장실로 보내세요. 쥐새끼들이 도망치지 못하게 구멍을 확실히 막아야 합니다라고 차갑게 지시했다. 강민호와 최혜림이 서로를 향해 저주 섞인 비난을 퍼붓고 있을 때 회장실의 문이 열리고 냉철한 인상의 변호사 3명이 들어와 테이블 위에 두꺼운 계약서를 올려놓았는데 그들의 태도는 마치 죄인에게 사형 선고문을 전달하는 집행관처럼 사무적이고 위압적이었다. 변호사 중 한 명이 안경을 고쳤으며 건조한 목소리로 한서진 대표님의 위임을 받아왔습니다. 현재 시각 11시 30분입니다. 자정까지 서명하지 않으시면 예고한 대로 즉시 파산 신청과 형사 고발이 진행될 것입니다라고 통보했다. 강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집어들었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을 만큼 시야가 흐려져 있었고 최예림은 옆에서 계약서를 낚아채 내용을 훑어보다가 경악하며 소리를 질렀다. 이건 말도 안 돼. 경영권 포기는 그렇다 쳐도 개인 자산까지 전부 압류하고 우리를 평사원 직급으로 강등시킨다고? 이건 노예 계약이나 다름없잖아. 절대 서명 못해. 그녀는 계약서를 찢으려 했지만 변호사들의 싸늘한 눈빛에 압도되어 손을 멈췄다. 선택은 자유입니다만 거부하실 경우 내일 아침 두 분은 횡령 및 배임, 조세 포탈 혐의로 긴급 체포될 것이며 이미 검찰청 특수부에 모든 증거 자료가 전달된 상태라는 점을 상기시켜드립니다. 변호사의 말은 결정타였고 강민호는 감옥에 가서 썩느니 차라리 굴욕을 견디며 재기를 노리는 편이 낫다는 비겁한 계산을 끝마쳤다. 그는 최혜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펜을 집어들었고 떨리는 손으로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는데 잉크가 번지는 모습이 마치 자신의 인생이 검게 물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졌다. 최예림은 강민호가 서명을 마치자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지만 그녀 역시 살기 위해서는 서명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깨닫고 이를 갈며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었고 그 순간 태인 그룹의 주인은 7년 만에 강씨 일가에서 한서진으로 완전히 넘어가게 되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다음 날 아침 서울의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게 개어 있었고 태인 그룹 본사 로비에는 이른 아침부터 전 직원이 도열하여 새로운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공기 중에는 긴장감과 기대감이 묘하게 뒤섞여 흐르고 있었다.
직원들은 지난 몇 년간 무능한 경영진 때문에 회사가 망할 위기에 처해 있었기에 구세주처럼 등장한 한서진 대표에 대해 호기심과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과거에 그녀가 쫓겨날 때의 억울함을 기억하는 고참 직원들은 남몰래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오전 9시 정각이 되자 검은색 리무진이 정문에 도착했고, 제복을 입은 기사가 문을 열자 한서진이 우아한 자태를 드러내며 차에서 내렸는데, 그녀는 흠잡을 데 없는 화이트 슈트를 입고 있어 마치 전장의 승리자가 개선하는 듯한 눈부신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의 등장은 로비에 모인 수백 명의 직원들을 압도했고,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 속에서 그녀의 구두굽 소리만이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서진은 로비 중앙으로 걸어가 잠시 멈춰서서 높은 천장과 거대한 회사 로고를 올려다보았는데, 7년 전 경비원들에게 끌려나가며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 풍경이 이제는 자신의 발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에 전율을 느꼈다. 그녀는 마중 나온 임원들의 인사를 가볍게 목례로 받으며 엘리베이터로 향했는데, 그녀의 뒤를 따르는 수행원들과 경호원들의 행렬은 마치 여왕의 행차를 연상시켰고, 그 위풍당당한 모습은 사내 방송을 통해 전 직원에게 생중계되고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에 도착하고 문이 열리자 복도 끝에 서서 불안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는 강민호와 최예림의 모습이 보였는데, 그들은 어제와 달리 초췌하고 낡은 양복을 있어 하루아침에 몰락한 귀족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서진은 그들 앞을 스쳐 지나가며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곧바로 회장실로 들어갔고, 그 무시와 냉대는 그들에게 어떤 욕설보다 더 큰 모욕감을 안겨주었다. 회장실 내부는 이미 서진의 취향대로 모던하고 세련되게 재배치되어 있었고, 강민호가 앉던 낡은 가죽 의자는 치워지고 최첨단 기능을 갖춘 날렵한 사무용 의자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는데, 이는 권력의 주체가 완전히 바뀌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서진이 책상 뒤에 앉아 업무를 시작하려는 듯 서류를 펼치자 비서가 조용히 들어와 강민호와 최예림이 밖에서 아련을 청하고 있다고 보고했고, 서진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펜을 돌리다가 들어오라고 하세요. 라고 짧게 답했다.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쭈뼛거리며 들어오자 서진은 고개를 들지 않고 서류를 검토하며 내 회사에서 일하게 된 것을 환영해요. 비록 직함은 많이 달라졌겠지만 이라고 건조하게 말했다. 강민호는 입술을 깨물며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를 평사원으로 강등시킨다니. 내 체면은 어떻게 하고 라고 항변하려 했지만 서진의 날카로운 눈빛에 말문이 막혔다. 체면? 회사 돈을 횡령해서 유흥비로 탕진하고 직원들 월급은 체불하면서 호의호식하던 사람들이 챙길 체면이 아직 남아 있었나요?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가며 말을 이었는데, 당신들은 해고되지 않은 것에 감사해야 할 거예요. 내가 당신들을 살려둔 건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당신들이 저지른 짓에 대한 대가를 천천히 그리고 아주 고통스럽게 치르게 하기 위해서니까요. 라고 속삭이듯 말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사원증 2개를 그들 앞에 던졌는데, 거기에는 경영지원팀 사원 강민호, 총무팀 사원 최예림이라는 직함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고, 그것은 그들이 더 이상 이 성의 주인이 아니라 가장 밑바닥에서 기어 다녀야 할 존재임을 증명하는 낙인이었다. 최예림은 수치심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지만 서진의 서늘한 기세에 눌려 사원증을 집어들 수밖에 없었다. 오늘부터 두 사람의 업무는 지하 문서고 정리와 화장실 청소 관리입니다. 지난 7년간 당신들이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서류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검토해서 정리하고 직원들이 쾌적하게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죠. 만약 업무 태만이나 불성실한 태도가 보인다면 즉시 계약 위반으로 간주하고 어제 유예해둔 법적 조치를 실행할 겁니다. 서진의 명령은 단호했고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다.
강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자신이 가진 카드가 아무것도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며 고개를 떨구었고, 최혜림은 도끼 어린 눈으로 서진을 노려보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서진은 그들의 비참한 표정을 감상하듯 바라보다가 인터폰을 눌러 보안팀 두 신입사원을 근무지로 안내하세요라고 지시했고,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들어와 그들의 팔을 잡고 거칠게 밖으로 끌고 나갔다. 끌려나가는 두 사람의 등 뒤로 회장실의 육중한 문이 닫히자 서진은 다시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대며 눈을 감았는데, 그녀의 입가에는 씁쓸하면서도 후련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고, 그녀가 준비한 지옥은 이제 막 문을 연 참이었기에 그녀는 앞으로 펼쳐질 잔혹한 연극을 기대하며 천천히 눈을 떴다. 책상 한편에 놓인 작은 액자 속 아이의 사진을 바라보며 서진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엄마가 약속했지? 이제 그들은 지옥을 맛보게 될 거야. 그리고 엄마는 반드시 너를 찾아낼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이제 그녀의 발 아래에서 새로운 여왕의 통치를 기다리고 있는 듯했다. 지하 3층에 위치한 문서고는 습하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곳으로, 태인 그룹의 화려한 외관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버려진 무덤과도 같은 공간이었는데, 이곳의 공기는 탁하고 무거워 숨을 쉴 때마다 폐부 깊숙이 먼지가 쌓이는 듯한 불쾌감을 주었다. 강민호는 땀으로 흥건히 젖은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채 수십 년 된 서류 상자들을 나르고 있었는데, 평소라면 펜 하나보다 무거운 것을 들어본 적 없던 그에게 이 노동은 지옥, 형벌과도 같았고 허리는 끊어질 듯 비명을 질러대고 있었다. 그는 먼지 구덩이 속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는데,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최고급 가죽 의자에 앉아 결제 서류에 사인만 하면 되었던 자신이 이제는 그 서류들이 썩어가는 창고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아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다. 옆에서 마스크를 쓴 채 빗자루질을 하고 있던 최혜림은 바닥에 기어다니는 바퀴벌레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며 비명을 질렀고 빗자루를 집어 던지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최혜림은 정성 들여 관리해온 네일 아트가 다 깨지고 손가락 끝이 갈라져 피가 맺힌 것을 보며 울분을 토했는데, 그녀의 명품 원피스는 이미 회색 먼지로 뒤덮여 걸레 조각처럼 변해 있었고, 우아했던 부회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광녀처럼 헝클어져 있었다. 그녀는 강민호를 향해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당신 정말 아무런 대책도 없는 거야? 내가 이 더러운 꼴을 보려고 여기까지 버틴 줄 알아? 라고 악을 썼지만 목소리는 천장에 부딪혀 공허하게 돌아올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수모가 한서진의 치밀한 복수극의 일부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지만 당장 벗어날 방법이 없어 속이 문드러지는 것 같았고, 한서진이 자신들을 즉시 해고하지 않고 곁에 둔 이유가 서서히 말려 죽이려는 잔인한 의도임을 깨닫고 몸서리쳤다. 문서고의 형광등마저 깜빡거리며 그들의 불안한 심리를 자극했고, 닫힌 철문 너머에서는 세상이 그들을 잊은 채 돌아가고 있다는 소외감이 밀려와 견딜 수 없는 고독을 안겨주었다. 반면 지상 50층의 CEO 집무실은 전혀 다른 세상이었는데, 통유리를 통해 들어오는 밝은 햇살이 세련된 인테리어와 어우러져 활기차고 프로페셔널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고, 한서진은 대형 모니터 세대를 동시에 확인하며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다. 그녀는 취임 직후 태인 그룹의 가장 큰 골칫거리였던 베트남 생산 라인의 파업 사태와 원자재 수급 불균형 문제를 단 3일 만에 해결하는 기염을 토했는데, 이는 지난 경영진이 1년 넘게 방치해둔 난제였다. 서진은 자신의 글로벌 인맥을 동원하여 대체 공급망을 확보하고 현지 노조와 직접 화상회의를 통해 파격적인 처우 개선을 약속함으로써
극적인 타협을 이끌어냈고 이 소식은 사내 메신저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가며 직원들 사이에서 신화처럼 회자되고 있었다. 직원들은 그동안 무능한 오너 일가에게 느꼈던 좌절감이 서진의 압도적인 업무 능력으로 인해 해소되는 카타르시스를 느끼며 그녀를 진정한 리더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서진은 단순히 업무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작업을 조용하지만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재무팀과 감사팀을 소집하여 지난 7년간의 회계 장부를 이 잡듯이 뒤지게 했고 그 과정에서 강민호와 최혜림이 저지른 횡령과 배임의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발견된 비리 직원들을 즉시 해고하거나 형사 고발하는 대신 조용히 불러 자술서를 쓰게 하고 그들의 약점을 쥐고 흔들며 자신의 정보원으로 활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는데 이는 적의 세력을 내부에서부터 와해시키려는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임원들은 자신의 비리가 언제 터질지 몰라 전전긍긍하며 서진의 눈치를 살피느라 바빴고 회의 시간에는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할 정도로 기강이 잡혀가고 있었는데 서진은 그들의 공포를 즐기듯 무심한 표정으로 회의를 주재하며 태인그룹을 완벽하게 장악해 나가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서진은 수행비서 한 명만을 대동한 채 예고 없이 지하 문서고를 방문했는데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그녀의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들리자 바닥에 주저앉아 쉬고 있던 강민호와 최혜림은 화들짝 놀라 일어나며 허둥지둥 일하는 척을 했다. 서진은 먼지 하나 없는 깨끗한 옷차림으로 그들의 더러운 몰골을 훑어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는데 그녀의 시선은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를 구경하는 관람객처럼 차갑고 건조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선반 위를 쓱 훑어 먼지가 묻어나오는 것을 확인하고는 청소 상태가 엉망이군요. 전 회장님과 부회장님이 이렇게 기본조차 안 된 분들인 줄은 몰랐네요. 이러니 회사가 망할 수밖에 없었겠죠. 라고 조롱 섞인 말을 던졌다. 강민호는 수치심에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주먹을 쥐었지만 서진의 뒤에 서 있는 경호원의 위압적인 모습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고 굴욕감에 치를 떨었다. 다시 하세요. 먼지 한 톨이라도 나오면 오늘 저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상자들 연도별로 분류가 틀렸더군요. 전부 다시 정리하세요. 서진의 명령은 가혹했고 최혜림은 참다 못해야 한서진, 너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우리가 잘못한 건 알지만 이건 인권 유린이야 라고 소리쳤지만 서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서진은 천천히 최혜림에게 다가가 귓가에 속삭이듯 인권? 내 아이를 뺏어가고 나를 길거리로 내쫓았을 때 너희가 인권을 논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 이건 시작에 불과해. 너희가 내 발밑에서 기어서 용서를 빌 때까지 나는 멈추지 않을 거야 라고 싸늘하게 경고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한기가 서려 있어 최혜림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고 서진은 그들을 뒤로 한 채 유유히 문서고를 빠져나갔는데 남겨진 두 사람은 절망감에 휩싸여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점심시간이 되자 최혜림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비상구 계단으로 빠져나왔는데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 숨겨둔 대포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상대방은 태인그룹의 영업이사이자 강민호의 신복이었던 김이사였는데 그는 아직 서진의 숙청 칼날을 피한 채 숨을 죽이고 있는 몇 안 되는 구세력 중 하나였다. 최혜림은 계단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김이사, 나야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알지?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거야? 당신 비자금 장부 한서진이 찾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수를 쳐야 해 라고 다급하게 속삭였다. 김이사는 처음에는 망설이는 듯 했으나 자신의 목숨줄이 위태롭다는 최혜림의 협박과 회유에 넘어가 결국 비밀리에 그녀를 만나기로 약속했고 두 사람은 인적이 드문 지하 주차장 구석에서 접선하기로 모의했다. 지하 주차장의 어두운 구석진 곳에 세워진 검은색 승합차 안에서 최혜림과 김이사는 머리를 맞대고 흉계를 꾸미기 시작했는데
최혜림은 도끼 어린 눈으로 이번에 진행되는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입찰, 한서진이 사활을 걸고 있잖아. 그 입찰 서류를 조작해서 태인그룹이 탈락하게 만들고 그 책임을 한서진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야. 라고 제안했다. 김 이사는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며 난색을 표했지만 최혜림은 성공하면 내가 숨겨둔 비자금 절반을 줄게. 그리고 강 회장이 복귀하면 부사장 자리는 당신 거야. 라며 탐욕스러운 미끼를 던졌다. 결국 욕망에 눈이 먼 김 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조작에 필요한 내부 정보와 접근 권한을 제공하기로 약속했고 두 사람은 악마의 거래를 체결하며 음흉한 미소를 교환했는데 이는 그들이 스스로 파놓은 무덤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르는 어리석은 짓이었다. 한편 CEO 집무실에서 한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그녀의 책상 위에는 방금 전 지하 주차장에서 녹음된 최혜림과 김 이사의 대화 내용이 담긴 파일이 재생되고 있었다. 서진은 이미 취임 첫날 보안팀장을 자신의 사람으로 교체하고 사내 곳곳에 도청장치와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여 주요 인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기에 그들의 얄팍한 음모는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녹음 파일을 들으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는데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환멸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들이 스스로 파멸의 길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감을 느꼈다. 서진은 보안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게 두세요. 증거는 확실하게 수집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터뜨릴 겁니다. 쥐구멍을 막지 말고 치즈를 놓아두세요. 라고 지시하며 그들의 계획을 역이용할 준비를 마쳤다. 서진은 인터폰을 눌러 인사팀장을 호출했고 잠시 후 들어온 인사팀장에게 서류 한 장을 건넸는데 그곳에는 그동안 강민호 체제하에서 능력은 뛰어나지만 학벌이나 배경이 없다는 이유로 만년 과장 자리에 머물러 있던 정 과장의 인사 발령안이 적혀 있었다. 정 과장을 이번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의 실무 총괄 팀장으로 승진 발령하세요. 그 사람의 기획안을 보니 아주 훌륭하더군요. 흙 속에 묻혀있던 진주를 이제 꺼낼 때가 되었습니다. 서진의 파격적인 인사는 사내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고 직원들은 서진이 철저한 성과주의와 능력 중심의 인사를 단행한다는 사실에 환호하며 충성심을 불태우게 되었다. 정 과장은 갑작스러운 승진 소식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서진에게 충성을 맹세했고 서진은 그에게 따뜻한 격려와 함께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함으로써 든든한 우군을 확보하게 되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퇴근 시간, 직원들은 삼삼오오 짝을 지어 회사를 나서며 희망찬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지하 문서고에 갇힌 강민호와 최혜림은 여전히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와 씨름하며 서로를 향한 원망과 저주를 퍼붓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꾸민 음모가 성공하여 한서진을 몰락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헛된 망상에 빠져 희죽거리기도 했지만 그 웃음 뒤에는 깊은 불안감이 도사리고 있었다. 태인그룹 본사 빌딩은 밤이 되자 화려한 조명을 밝히며 도심의 랜드마크로서 위용을 뽐내고 있었지만 그 내부에서는 빛과 어둠이 교차하며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지고 있었고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듯 바람이 거세게 불어오고 있었다. 한서진은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남아 밤늦게까지 서류를 검토하며 다가올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등대처럼 고요하고도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태인그룹 본사 32층 대회의실 앞 복도에는 이른 아침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는데 이는 회사의 운명을 좌우할 신도시 랜드마크 건설 프로젝트의 최종 입찰 심사가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었고 직원들은 서류, 뭉치를 안고 분주히 오가며 발자국 소리조차 조심스러워하고 있었다. 이번 프로젝트는 한서진 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규모만 수조 원에 달하는 데다
태인그룹의 제도약을 알리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 업계에 이목이 쏠려 있었기에 실패할 경우 서진의 리더십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최예림과 김이사는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아 서진을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착착 진행하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교활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지하 문서고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일하고 있던 최예림은 청소 도구함 구석에 숨겨둔 대포폰으로 김 이사에게 문자를 보내며 준비는 완벽해? 이번에야말로 그 여자를 나락으로 떨어뜨려야 해라고 독촉했고 김 이사는 걱정 마십시오. 서류는 이미 바꿔치기 했습니다라고 답장을 보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김 이사가 노린 것은 바로 건설예정부지의 집안조사 보고서였는데 그는 원본 보고서에 명시된 집안 침하 우려 및 지하 공동 발견이라는 치명적인 결함사항을 삭제하고 집안 상태 양호, 즉시 착공 가능이라는 거짓 내용으로 조작된 보고서를 최종 결제 서류에 끼워 넣었다. 만약 서진이 이 조작된 보고서를 믿고 그대로 입찰을 진행하여 공사를 시작하게 된다면 추후 건물 붕괴 사고나 안전진단 탈락으로 이어져 막대한 손해배상은 물론이고 경영자로서의 도덕적 책임까지 져야 할 판이었기에 이는 실로 악랄하고도 위험천만한 도박이었다. 김 이사는 자신의 행위가 회사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은 안중에도 없었고 오직 강민호와 최예림이 약속한 부사장 자리와 두둑한 뒷돈에 눈이 멀어 양심을 팔아넘긴 채 한서진이 덫에 걸려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서진이 아무리 꼼꼼하다고 해도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기술 보고서의 세부 수치를 일일이 확인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자신의 범죄가 완벽하다고 믿고 있었다. 한편 CEO 집무실에 앉아있던 한서진은 모니터 화면을 통해 김 이사가 늦은 밤 사무실에 몰래 들어와 서버에 접속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표정은 분노보다는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서진은 이미 며칠 전부터 정보 보안팀을 통해 김 이사의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하고 있었고 그가 접속한 파일 로그 기록을 분석하여 집안 조사 보고서가 조작되었다는 사실까지 파악하고 있었지만 그를 즉시 체포하지 않고 모르는 척 내버려 두었다. 그녀는 단순히 김 이사 한 명을 처벌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배후에 있는 강민호와 최예림 그리고 회사 내부에 숨어 있는 썩은 뿌리들을 모조리 뽑아내기 위해 더 큰 그물을 치고 있었던 것이다. 서진은 옆에 서 있는 보안팀장에게 로그 기록 원본은 따로 백업해 두고 그들이 조작한 파일이 서버에 그대로 남게 두세요. 그들이 자신들의 계획이 성공했다고 믿고 방심하는 순간이 바로 우리의 기회입니다라고 나직하게 지시했다. 오후 2시 프로젝트 최종 점검 회의가 열리자 김 이사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회의실에 들어섰는데 그는 조작된 보고서가 포함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하며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었고 다른 임원들은 서진의 눈치를 살피며 긴장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다. 서진이 회의실에 들어오자 좌중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그녀는 상석에 앉아 날카로운 눈빛으로 참석자들을 한번 훑어본 뒤 이번 입찰은 우리 태인그룹의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작은 실수 하나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엄포를 놓았다. 김 이사는 속으로 코웃음을 치며 실수는 네가 하게 될 거야 라고 비웃었지만 겉으로는 깍듯하게 고개를 숙이며 염려 마십시오, 대표님. 저희 기술팀이 밤을 새워 완벽하게 검토했습니다라고 거짓 보고를 올렸다. 서진은 김 이사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이며 발표를 시작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김 이사의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자 스크린에는 화려한 조감도와 함께 조작된 긍정적인 수치들이 나열되었는데 그는 집안 조사 결과 부분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당초 우려와 달리 부지의 집안이 매우 견고하여 기초공사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경쟁사 대비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열변을 토했다. 임원들은 김 이사의 말에 고무되어 고개를 끄덕이며 분위기가 밝아졌지만 오직 서진만이 무표정한 얼굴로 턱을 채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어 김 이사의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게 만들었다. 서진은 펜을 돌리며 불쑥 질문을 던졌는데 집안이 견고하다면 지난달 실시했던 1차 예비조사에서 발견된 지하 수맥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결되었다는 뜻인가요?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보이지 않는군요. 라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김 이사는 순간 당황하여 말문이 막혔지만 미리 준비해둔 거짓말을 꺼내며 네. 그 부분은 정밀 재조사 결과 일시적인 지하수 유입이었으며 현재는 수위가 낮아져 공사에 전혀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관련 데이터는 별첨 자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고 둘러댔다. 서진은 그렇군요라고 짧게 답하며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고 김 이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위기를 모면했다고 생각했지만 이는 서진이 그가 거짓말을 하도록 유도하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회의가 끝날 무렵 서진은 최종 결제 서류에 서명을 하며 김 이사님을 믿고 이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은 전적으로 김 이사님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김 이사는 서진의 서명을 받아들고 승리감에 도취되어 회의실을 나섰고 곧바로 화장실로 달려가 최혜림에게 전화를 걸어 성공 소식을 알렸다. 부회장님, 해냈습니다. 그 여자가 멍청하게도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이제 입찰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거나 나중에 사고가 터지면 모든 책임은 한서진이 뒤집어쓰게 될 겁니다. 김 이사의 들뜬 목소리에 지하 문서고에 있던 최혜림과 강민호는 서로를 끌어안으며 환호성을 질렀다. 강민호는 킬킬거리며 드디어 그 건방진 여자의 콧대를 꺾을 수 있겠군. 회사가 망하든 말든 일단 그 여자를 쫓아내고 다시 내가 회장 자리에 앉으면 그만이야라고 헛된 꿈을 꾸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믿으며 며칠 후 있을 입찰 결과 발표날을 손꼽아 기다렸지만 그날이 그들의 제삿날이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최혜림은 콧노래를 부르며 빗자루질을 멈추고 거울을 보며 조금만 기다려 다시 내 자리를 찾으면 이따위 걸레는 내 얼굴에 던져줄 테니까라고 중얼거렸다. 입찰 마감일 당일 태인 그룹의 로비는 긴장감과 기대감으로 술렁이고 있었는데 한서진은 직접 입찰 서류 봉투를 들고 행사장으로 향하는 차에 올랐고 김 이사는 그 모습을 배웅하며 회심의 미소를 감추느라 애를 먹었다. 차 안에서 서진은 창밖을 응시하다가 옆자리에 비서실장에게 조용히 물었다. 원본 서류는 안전하게 제출되었나요? 비서실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네, 대표님 지시대로 김 이사가 조작한 서류는 폐기하고 저희가 따로 준비한 결함 보강 공사 계획이 포함된 완벽한 원본 서류를 심사위원회에 직접 전달했습니다. 김 이사는 자신이 건넨 가짜 서류가 제출된 줄 알고 있을 겁니다. 라고 보고했다. 서진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잘했어요. 이제 쥐덫에 걸린 쥐가 어떻게 발버둥 치는지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라고 말했다. 서진은 김 이사가 바꾼 서류를 그대로 제출하여 회사를 위험에 빠뜨리는 어리석은 짓을 할 리가 없었고 오히려 이를 역이용하여 김 이사가 업무방해 및 배임 미수 행위를 저질렀다는 결정적인 물증을 확보한 것이었다. 며칠 뒤 대망의 입찰 결과 발표날이 밝았고 태인그룹 대회의실에는 전 임원들과 강민호, 최일임까지 소집되어 TV 중계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서진은 그들을 일부러 불러들여 자신의 승리를 목격하게 하려는 의도였다. 강민호와 최예림은 맨 뒷줄 구석자리에 앉아 초조한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태인 그룹의 탈락을 기원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었다.
마침내 심사위원장이 봉투를 열고 결과를 발표하는 순간 회의실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고 이번 신도시 랜드마크 건설 사업의 최종 낙찰자는 기술적 안전성과 혁신적인 보강 공법을 제시한 태인그룹입니다. 라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순간 회의실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고 임원들은 서로 얼싸안으며 기뻐했지만 김 이사와 강민호, 최예림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하여 굳어버리고 말았다. 김 이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벌떡 일어나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분명히 떨어져야 하는데 라고 중얼거렸고 그의 당황한 모습은 주변 사람들의 의아함을 자아냈다. 그때 한서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김 이사 앞으로 걸어갔는데 그녀의 손에는 서류 한 뭉치가 들려 있었다. 김 이사님, 많이 놀라신 표정이네요. 우리 회사가 낙찰 받은 게 기쁘지 않으신가 봐요. 서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비수처럼 날카로웠다. 그녀는 들고 있던 서류를 김 이사의 가슴팍에 던지며 당신이 몰래 바꿔치기 했던 그 조작된 집안 보고서 내가 모를 줄 알았나요? 내가 제출한 건 당신이 만든 쓰레기가 아니라 우리 정 과장 팀이 밤새워 다시 만든 진짜 보고서였습니다. 라고 폭로했다. 회의실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김 이사에게 집중되었다. 대표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그저 김 이사는 횡설수설하며 변명하려 했지만 서진은 스크린에 그가 서버실에 침입하여 파일을 조작하는 CCTV 영상과 최예림과 통화한 녹취록을 띄워버렸다. 확실한 증거가 여기 있는데도 발뺌할 셈인가요? 당신은 단순히 회사를 배신한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담보로 도박을 벌인 파렴치한 범죄자입니다. 서진의 일갈에 김 이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고 구석에 있던 최예림과 강민호는 사색이 되어 몰래 빠져나가려 했다. 하지만 이미 보안 요원들이 문을 막아서고 있었고 서진은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거기 두 사람 어디 가시나요? 이 멋진 쇼의 기획자가 빠지면 섭섭하죠 라고 차갑게 웃었다. 강민호, 최예림, 당신들이 김 이사를 사주해서 회사를 망가뜨리려 했다는 사실 내가 모를 줄 알았어? 7년 전이나 지금이나 방식이 참 저급하고 뻔하네. 서진의 말에 직원들은 경악하며 두 사람을 쳐다보았고 그동안 그들에게 당했던 서름과 분노가 섞인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강민호는 아니야. 나는 몰라. 다 최예림이 꾸민 짓이야. 라고 소리치며 최예림에게 책임을 떠넘겼고 최예림은 이 비겁한 놈, 네가 시켰잖아. 라며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추태를 부렸다. 그들의 추악한 민낯이 전 직원 앞에서 생중계되는 순간이었다. 서진은 그 꼴을 한심하게 바라보다가 보안팀장에게 김 이사는 경찰에 넘기고 저 두 사람은 다시 제자리로 돌려보내세요. 아직 청소할 구역이 많이 남았으니까요. 라고 지시했다. 끌려가는 김 이사의 절규와 서로를 물어뜯는 강민호. 최예림의 비명이 멀어지자 서진은 다시 단상에 올라 동요하는 직원들을 진정시켰다. 오늘 우리는 외부의 경쟁뿐만 아니라 내부의 적과도 싸워 이겼습니다. 이제 태인그룹의 썩은 환부는 없습니다.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신다면 우리 회사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이 비상할 것입니다. 서진의 당당한 선언에 직원들은 뜨거운 박수와 환호를 보냈고 그녀의 리더십은 더욱 공고해졌다. 회의실을 빠져나온 서진은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공사 예정 부지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번 승리는 단순히 프로젝트를 따낸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적들의 숨통을 조일 결정적인 칼자루를 쥐었다는 사실이었다. 이제 파티를 준비해볼까? 너희들의 가면을 완전히 벗겨줄 진짜 파티를. 그녀는 며칠 뒤 있을 창립 기념일 행사를 떠올리며 더욱 잔혹하고 화려한 복수의 피날레를 구상하고 있었다. 태인그룹의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가 열리는 그랜드 호텔의 대연 회장은 대한민국의 네로라 하는 정재계 인사들과 수많은 취재진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는데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뿜어내는 화려한 빛은 참석자들의 보석과 명품 의상을 더욱 눈부시게 비추며 성공과 번영을 과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화려한 파티의 이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는데 모두가 태인그룹의 새로운 주인인 한서진 대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할 중대 비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기 때문이었고, 한편으로는 몰락한 전 회장 일가가 혹시라도 난동을 부리지 않을까 하는 호기심, 어린 시선들도 존재했다. 무대 중앙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태인그룹의 역사를 보여주는 영상이 상영되고 있었고, 우아한 클래식 연주가 흐르는 가운데 한서진은 칠흑같이 어두운 벨벳 드레스를 입고 고고한 자태로 등장하여 좌중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그녀의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보다 더 차갑게 빛나는 그녀의 눈동자는 파티장을 훑으며 어둠 속에 숨어 있을 쥐새끼들을 찾고 있었는데, 그녀는 오늘 밤이 그들에게 지울 수 없는 악몽이 될 것임을 확신하며 와인잔을 가볍게 들어 올렸다. 한편 연회장 뒷문 근처 웨이터들이 드나드는 통로에는 직원 유니폼을 훔쳐 입고 모자를 푹 눌러 쓴 강민호와 최예림이 숨을 죽인 채 서 있었는데, 그들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고 손에는 무언가가 담긴 USB 메모리가 꽉 쥐어져 있어 그들의 불안하고도 위험한 심리 상태를 대변해주고 있었다. 그들은 오늘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CEO 연설 시간에 난입하여 한서진이 과거에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조작된 진료 기록과 그녀가 해외 펀드와 결탁하여 국부를 유출하려 한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영상을 스크린에 띄워 여론을 반전시키려는 무모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최예림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게 마지막 기회야. 이 영상만 공개되면 그 여자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거야. 그러면 주주들도 다시 우리를 찾을 수밖에 없어라고 강민호에게 속삭이며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다짐했고, 강민호 역시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단상 위에서 빛나고 있는 서진을 보며 증오심을 불태웠는데, 그 모습은 마치 불을 향해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처량하고도 어리석어 보였다. 드디어 사회자가 한서진 대표를 소개하고 조명이 집중되자 서진이 마이크 앞에 섰는데, 그녀의 침착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지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경청했고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다. 바로 그 순간 강민호와 최일임이 고함을 지르며 무대 위로 뛰어 올라갔는데, 경호원들이 제지하려 했지만 서진이 손을 들어 그들을 막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기에 두 사람은 무사히 단상까지 접근하여 마이크를 빼앗을 수 있었다. 최예림은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악을 쓰며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 여자는 사기꾼입니다. 멀라이언 펀드는 검은머리 외국인 자본이고 한서진은 회사를 팔아먹으려는 매국노입니다." 라고 소리쳤고, 강민호는 재빨리 방송실로 연결된 노트북에 USB를 꽂으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갑작스러운 소란의 장내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기자들은 특종을 잡았다는 듯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대며 이 난장판을 생중계하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은 경악하며 웅성거렸지만 서진만은 팔짱을 낀 채 이 모든 상황을 흥미로운 연극 보듯 지켜보고 있었다. 강민호가 엔터키를 누르자 대형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는데, 그들이 기대했던 한서진의 조작된 비리 영상 대신 낯뜨거운 신음소리와 함께 7년 전 강민호와 최예림이 회장실에서 벌였던 불륜행각과 마약 파티 장면이 적나라하게 재생되기 시작했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충격과 공포의 도가니로 변했고, 강민호와 최예림은 얼어붙은 채 뒤를 돌아 스크린을 쳐다보았는데, 자신들의 가장 추악한 과거가 수백 명의 하객과 전 국민에게 공개되고 있다는 사실에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영상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화면이 전환되며 두 사람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회사 돈 수백억을 빼돌리는 구체적인 자금 흐름도와
직원들에게 갑질을 하며 폭언을 퍼붓는 녹취록,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난번 신도시 입찰건을 방해하기 위해 김이사를 사주하는 장면까지 파노라마처럼 이어졌다. 그것은 단순한 폭로가 아니라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핵폭탄급 증거들이었고, 이 모든 것은 서진이 미리 준비해둔 진짜 기념 영상이었다. 서진은 멍하니 서 있는 두 사람에게 다가가 마이크를 다시 잡고 차가운 목소리로 여러분. 이것이 바로 태인그룹을 7년간 갉아먹었던 전 경영진의 실체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들의 범죄 사실을 낱낱이 고발하고 태인그룹이 과거의 오물에서 벗어나 새롭게 태어났음을 선언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녀의 선언이 끝나자마자 연회장 문이 열리고 제복을 입은 경찰들과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는데 그들은 강민호와 최예림을 포위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수갑을 채웠다. 최예림은 발악하며 이건 조작이야. 저 여자가 꾸민 짓이라고. 놔. 이거 안 놔라고 소리쳤지만 그녀의 저항은 무력했고 오히려 추한 모습만 더욱 부각될 뿐이었다. 강민호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바지에 오줌을 지리기까지 했는데 한때 기업 총수였던 자의 비참한 말로는 보는 이들로 하여금 혀를 차게 만들었다. 기자들은 경찰에게 끌려가는 두 사람에게 마이크를 들이대며 횡령 혐의 인정하십니까? 영상 속의 내용이 사실입니까? 한 대표님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쏟아부었고 플래시 불빛은 그들의 죄를 심판하는 번개처럼 번쩍였다. 서진은 그 혼란 속에서도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서서 끌려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응시했는데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것은 동정이 아닌 지난 7년간의 고통이 씻겨 내려가는 해방감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7년 전 자신이 쫓겨났던 바로 그 방식대로, 아니 그보다 더 처참하게 그들을 세상 밖으로 내동댕이 쳤고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차가운 감방과 평생을 따라다닐 범죄자라는 낙인뿐이었다. 연회장에 모인 주주들과 임직원들은 서진의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정의 구현에 감동하여 기립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고 그 소리는 천둥처럼 울려 퍼지며 새로운 여왕의 등극을 축하했다. 소동이 정리되고 행사가 재개되자 서진은 다시 단상에 올라 준비했던 비전 선포식을 진행했는데 그녀는 우리는 뼈를 깎는 아픔을 겪었지만 이제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투명한 경영과 혁신을 통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하겠습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녀의 연설은 진정성이 담겨 있었고 참석자들은 그녀가 단순한 복수자가 아니라 회사를 진심으로 살리고자 하는 리더임을 깨닫고 깊은 신뢰를 보내게 되었다. 행사가 끝난 후 텅 빈 연회장에 홀로 남은 서진은 샴페인 한 잔을 들고 스크린을 바라보았는데 화면에는 여전히 체포되어 끌려가는 강민호와 최예림의 뉴스가 속보로 뜨고 있었다. 그녀는 잔을 들어 허공에 건배를 제의하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생일 축하해, 태인그룹. 그리고 지옥에 온 걸 환영해, 강민호, 최예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제 법의 심판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어. 그날 밤 서울구치소의 독방에 수감된 강민호와 최예림은 서로 다른 방에서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웅크리고 앉아 있었는데 화려했던 파티장의 조명 대신 차가운 형광등 불빛만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다. 최예림은 헝클어진 머리를 쥐어뜯으며 한서진, 죽여버릴 거야 라고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떨리고 있었고 강민호는 멍하니 벽을 바라보며 자신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현실을 도피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모든 돈과 권력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반성보다는 서진에 대한 원망만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서진이 준비한 진정한 복수는 그들을 감옥에 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훔쳐간 가장 소중한 것을 되찾아오고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죄를 입으로 시인하게 만드는
거심을 서진은 집으로 돌아와 서재의 비밀 금고를 열었는데 그 안에는 낡은 아기 신발 한 짝이 놓여 있었고 그녀는 그것을 소중하게 꺼내 가슴에 품었다. 그녀의 정보원이 보내온 마지막 보고서에는 강민호와 최혜림이 7년 전 아이를 유기했던 장소와 관련된 결정적인 단서가 포함되어 있었고 서진은 이제 회사의 일을 마무리했으니 본격적으로 아이를 찾는 일에 집중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금방 갈게라고 다짐했고 그녀의 눈빛은 복수심에 불타던 때와는 달리 따뜻하고 간절한 모성애로 빛나고 있었다. 태인그룹의 정상화와 복수의 성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서진이었지만 그녀에게 진정한 승리는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는 것이었기에 그녀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그녀의 서재 불빛은 꺼질 줄을 몰랐다. 서울 강남의 호화로운 저택 앞은 이른 새벽부터 몰려든 취재진과 검찰 수사관들로 인해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는데 굳게 닫혀있던 대문이 강제로 개방되자 압수수색 영장을 든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집안 곳곳에 빨간 압류,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다. 강민호와 최혜림은 잠옷 차림으로 거실 소파에 앉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자신들의 보물들이 하나둘씩 압수되는 광경을 지켜보아야만 했는데 그들이 자랑하던 명품 가방과 보석 그리고 고가의 미술품들이 거친 손길에 의해 상자에 담기는 모습은 마치 그들의 화려했던 인생이 해체되는 과정과도 같았다. 최혜림은 수사관의 팔을 붙잡고 이건 내 거야. 건드리지 마. 내가 누구인지 알아? 라고 악을 쓰며 저항했지만 수사관은 그녀를 냉정하게 뿌리치며 공무집행방해로 추가 기소될 수 있음을 경고했고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 같은 울음을 토해냈다. 집안을 가득 채우던 권세와 부의 상징들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남은 것은 텅 빈 벽면과 차가운 공기뿐이었으며 그들의 영혼마저 압류당한 듯 공허함만이 감돌았다. 검찰의 수사는 한서진이 제공한 완벽한 증거 자료 덕분에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강민호와 최혜림의 국내 모든 계좌는 즉시 동결되었으며 그들이 은밀하게 관리하던 차명 계좌마저 금융정보분석원의 추적 끝에 모조리 발각되어 거래가 정지되었다. 강민호는 수사관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떨리는 손으로 숨겨둔 비밀 휴대전화를 꺼내 스위스 은행의 개인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것은 계좌가 국제금융제재 목록에 올라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뿐이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뭐라고 내 돈이야. 내가 예금 주라고. 당장 풀어. 라고 고함을 질렀지만 상대방은 냉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렸고 강민호는 휴대전화를 벽에 집어 던지며 절규했다. 그들이 평생을 바쳐 긁어모은 수천억 원의 자산이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고 이제 그들에게 남은 현금은 지갑 속에 들어있는 몇 푼의 지폐가 전부라는 사실이 그들을 미치게 만들었다. 돈줄이 막히자 그동안 그들 주위에 기생하던 인간관계 역시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는데 강민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평소 형님 동생 하며 지내던 정계 유력 인사들과 대기업 회장들에게 전화를 돌려 구명을 요청하려 했다. 하지만 그들의 번호는 이미 결번이거나 수신 거부 상태였고 그나마 연결된 몇몇 지인들조차 자네와 엮이면 나까지 죽어 다시는 연락하지 말게라며 매몰차게 전화를 끊어버려 강민호에게 뼈저린 배신감을 안겨주었다. 최혜림 역시 자신의 사치스러운 파티에 초대받기 위해 줄을 서던 사모님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조롱과 비웃음뿐이었고 심지어 어제까지 친구라고 믿었던 이들이 언론 인터뷰에서 최혜림의 악행을 고발하며 자신들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모습을 TV로 지켜보며 치를 떨었다. 세상은 철저하게 승자의 편이었고 패배자가 된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며
그들은 거대한 무인도에 갇힌 조난자처럼 철저하게 고립되었다.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부의 분열이었는데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에 시달리던 강민호와 최혜림은 결국 서로를 향해 맹렬한 비난을 퍼부으며 짐승처럼 싸우기 시작했다. 강민호는 최혜림의 뺨을 올려붙이며 너 같은 여자를 만나는 게 아니었어. 내 탐욕 때문에 내 회사가, 내 인생이 다 망가졌다고. 7년 전 서진이를 내쫓지 말았어야 했어. 라고 후에 섞인 저주를 퍼부었다. 그 말에 이성을 잃은 최혜림은 강민호의 얼굴을 손톱으로 핥히며 서진이? 이제 와서 그년이 그리워? 네가 바람 피우고 싶어서 나한테 매달린 거잖아. 무능한 주제에 어디서 남 탓이야. 너야말로 죽어버려. 라고 악을 쓰며 달려들었다. 값비싼 가구들이 부서지고 집안은 난장판이 되었지만 그들을 말려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두 사람의 몸싸움은 사랑이 아닌 탐욕으로 맺어진 관계가 얼마나 추악하게 끝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피투성이가 된 채 헐떡거리던 두 사람은 집안의 전기가 끊기고 수도마저 단수되자 더 이상 이곳에서 버틸 수 없음을 깨닫고 마지막 남은 생존 본능을 발휘해 탈출을 모의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검찰의 감시망이 느슨해지는 새벽 시간을 틈타 밀항선을 타고 해외로 도피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구속을 피하기 위한 최후의 도박이자 한서진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다. 강민호는 과거에 알고 지내던 뒷골목 브로커에게 연락해 자신이 숨겨둔 마지막 비상금인 다이아몬드 원석을 미끼로 밀항선을 수배했고 브로커는 거액의 대가에 혹해 인천항 구석진 곳에 작은 어선을 준비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들은 낡은 옷으로 갈아입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뒤 뒷문을 통해 몰래 빠져나갔는데 화려했던 태인그룹 회장 부부가 야반 도주하는 도망자 신세로 전락한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다. 택시와 지하철을 번갈아 타고 인천항에 도착한 그들은 짠내 나는 바닷바람을 맞으며 약속 장소인 낡은 컨테이너 박스 뒤편으로 숨어들었는데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작은 인기척에도 소스라치게 놀라며 주위를 경계했다. 저 멀리 검은 바다 위에 떠있는 낡은 어선 한 척이 그들의 유일한 희망으로 보였고 강민호는 최혜림의 손을 꽉 잡으며 저 배만 타면 끝이야. 중국으로 가서 신분 세탁하고 다시 시작하면 되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하지만 약속 시간이 지나도 브로커는 나타나지 않았고 대신 어둠 속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사내들이 천천히 그들을 포위해 오기 시작하자 두 사람은 본능적인 공포를 느끼며 뒷걸음질 쳤다. 그 사내들의 정중앙에서 낯익은 실루엣이 걸어 나왔는데 가로등 불빛 아래 드러난 얼굴은 브로커가 아닌 한서진의 비서실장이었고 그는 손에 브로커가 받았어야 할 다이아몬드 주머니를 들고 있었다. 비서실장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여행을 떠나시려나 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두 분의 여권은 이미 무효화되었고 출국 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믿으셨던 브로커는 저희 대표님과 아주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라고 조롱했다. 강민호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며 서진이가 한서진이 다 알고 있었던 거야? 처음부터 우리를 가지고 논 거야? 라고 중얼거렸고 최혜림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지만 경호원들에게 붙잡혀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그들은 자신들이 움직이는 모든 경로와 계획이 한서진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고 있었다는 사실에 절망했고 도망칠 곳은 지구상 어디에도 없다는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비서실장은 휴대전화를 꺼내 영상통화를 연결했고 화면 속에 나타난 한서진은 우아하게 차를 마시며 그들의 비참한 꼴을 감상하고 있었다. 화면 속의 한서진은 자비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온 판결문처럼 단호하고 냉혹하게 울려 퍼져 부둣가의 차가운 공기를 더욱 얼어붙게 만들었다. 강민호, 최혜림,
내가 말했지? 너희가 갈 곳은 감옥 아니면 내 발밑뿐이라고. 밀항이라니 너무 구시대적인 발상 아니니? 나는 너희가 도망치다 잡혀서 개처럼 끌려오는 꼴을 보고 싶었어. 서진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그들의 심장을 찔렀고 최예림은 화면을 향해 제발, 제발 살려줘. 서진아, 내가 잘못했어. 우리 다시는 안 그럴게. 라고 울며 애원하기 시작했다. 자존심 강했던 최예림이 바닥을 기며 살려달라고 비는 모습은 그녀가 얼마나 벼랑 끝에 몰려 있는지를 보여주었지만 서진의 표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살고 싶어? 감옥에서 평생 썩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한다면 기회를 줄게.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와. 내 눈앞에서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빈다면 선처를 고려해 볼 수도 있어. 서진의 제안은 달콤한 구원의 동화줄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들을 더 깊은 굴욕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함정이었다. 강민호는 망설였지만 당장 경찰에 넘겨져 구속되는 것보다는 서진에게 비는 것이 일말의 희망이라도 있다고 판단했고 떨리는 목소리로 갈게. 지금 당장 갈게. 제발 경찰만은 부르지 말아줘라고 다급하게 대답했다. 서진은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통화를 종료했고 비서실장은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보내 그들을 차에 태웠다. 검은 세단에 짐짝처럼 실려 서울로 호송되는 그들의 눈앞에는 칠흑 같은 어둠만이 깔려 있었고 그 길의 끝에는 그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잔혹한 심판대가 기다리고 있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은 그들이 한때 소유했던 세상이었지만 이제는 닿을 수 없는 신기루가 되어버렸고 강민호와 최예림은 뒷좌석에서 서로의 손을 잡지도 못한 채 각자의 공포에 떨고 있었다. 그들은 태인그룹 본사로 향하는 동안 수만 가지 생각을 했지만 결론은 하나였다. 살기 위해서는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 한서진의 발바닥이라도 핥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7년 전 그들이 서진을 무릎 꿇리고 모욕했던 그 장소로 다시 돌아가 이번에는 자신들이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역설적인 상황은 인과응보라는 말로밖에 설명할 수 없었다. 차가 태인그룹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들은 도살장에 끌려온 소처럼 온몸을 떨었고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을 향해 올라가는 동안 느껴지는 중력은 그들을 짓누르는 죄의 무게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한편 CEO 집무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한서진은 책상 위에 2장의 서류를 올려놓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하나는 그들의 형량을 줄여줄 수 있는 탄원서였고 다른 하나는 그들이 아이를 유기했다는 사실을 자백하는 진술서였다. 그녀는 오늘 밤 그들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고 마지막으로 남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마저 짓밟아 버린 뒤에야 비로소 자신이 잃어버린 가장 소중한 보물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사무실 문이 열리고 초췌한 몰골의 2사람이 들어오자 서진은 천천히 의자를 돌려 그들을 마주했고 그녀의 눈빛은 먹잇감을 앞에 둔 최상위 포식자의 그것처럼 서늘하고도 강렬하게 빛났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고 7년간의 긴 복수극의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장이 펼쳐지기 직전이었다. 태인그룹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CEO 집무실은 한밤중임에도 불구하고 대낮처럼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고 그 중앙에는 마치 거대한 법정의 재판석처럼 한서진이 위험 있는 자세로 앉아 출입문을 응시하고 있었다. 잠시 후 육중한 마호가니 문이 열리고 보안 요원들의 거친 손길에 떠밀려 강민호와 최예림이 안으로 들어섰는데 그들의 모습은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호화 저택에서 떵떵거리던 사람들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처참하고 비굴해 보였다. 헝클어진 머리와 땀에 젖은 얼굴, 그리고 도망치느라 더럽혀진 옷차림은 그들이 현재 처한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고 바닥을 향한 시선은 감히 서진을 마주볼 용기조차 없음을 드러내고 있었다. 서진은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으며 입가에 싸늘한 미소를 띄었는데
그녀의 뒤로는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지만 방 안의 공기는 북극의 빙하처럼 차갑게 얼어붙어 있어 숨소리조차 크게 낼 수 없는 살벌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민호는 떨리는 다리를 주체하지 못하고 비틀거렸는데 눈앞에 앉아있는 전처 한서진이 뿜어내는 압도적인 아우라에 눌려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치고 있었고 입안은 바짝바짝 말라들어가고 있었다. 그는 과거 자신이 벌레처럼 취급하며 내쫓았던 여자가 이제는 자신의 생사여탈권을 쥔 절대 권력자가 되어 있다는 현실을 뼈저리게 실감하며 7년 전에 오만했던 자신을 저주하고 싶을 지경이었다. 옆에 서 있는 최일임 역시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고 있었는데 도끼로 가득 찼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공포와 절망만이 가득 차 있었으며 그녀는 힐끗 서진의 눈치를 살피며 언제라도 바닥에 엎드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서진은 침묵을 지키며 그들이 느끼는 공포가 극에 달할 때까지 기다렸고 그 무거운 침묵은 그들에게 어떤 고문보다 더 고통스러운 형벌로 작용하여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강민호 씨, 최일임 씨. 여기가 낯설지는 않겠죠? 당신들이 그토록 사랑하고 집착했던 그 회장실이니까요. 다만 주인이 바뀌었을 뿐이지만 서진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칼날은 예리하게 그들의 폐부를 찔렀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책상 앞으로 걸어 나왔고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들릴 때마다 두 사람은 흠칫 놀라며 뒷걸음질 쳤지만 등 뒤에는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버티고서 있어 물러설 곳조차 없었다. 서진은 그들 바로 앞까지 다가와 팔짱을 끼고 내려다보며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당신들이 살려달라고 애원했었나요? 그렇다면 그에 걸맞은 태도를 보여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냉정하게 말했다. 그녀의 말뜻을 이해한 강민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자존심을 내세우기에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는 것을 그도 잘 알고 있었다. 무릎 꿇어. 서진의 명령은 짧고 단호했다. 강민호와 최혜림은 순간적으로 머뭇거렸지만 서진의 눈빛이 매섭게 빛나자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눌린 듯 스르르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고 결국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그것은 단순한 굴복이 아니라 그들이 평생 쌓아온 오만과 허영이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였고 7년 전 빗속에서 서진을 무릎 꿇렸던 그들이 이제는 정반대의 위치에서 처절하게 응징당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서진은 무릎 꿇은 그들을 내려다보며 7년 전의 기억을 떠올렸는데 비바람이 몰아치던 밤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살려달라고 빌던 자신의 모습과 겹쳐지며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감정을 억누르며 냉정함을 유지했다. 서진아, 아니 대표님,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눈이 멀어서 미쳤었나 봅니다. 강민호는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했고 그의 목소리는 울먹임으로 떨리고 있었다. 최예림 또한 저도요. 다 제 욕심 때문이었어요.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할게요. 제발 감옥만은 안 가게 해주세요. 저기 있는 탄원서만 써주시면 평생 은혜 잊지 않고 살게요. 라며 서진의 구두 끝을 잡고 매달렸다. 그들의 사과는 진심 어린 참회라기보다는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비열한 연기에 불과했기에 서진은 그들의 추한 꼴을 보며 역겨움을 느꼈고 발을 빼내며 싸늘하게 웃었다. 용서? 은혜? 당신들이 그런 단어를 입에 올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 당신들이 나에게 뺏어간 건 단순히 회사가 아니야. 내 인생, 내 가족, 그리고 내 아이였어. 서진이 아이라는 단어를 꺼내자 강민호와 최혜림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고 그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서진은 그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고 그들 앞에 쪼그리고 앉아 시선을 맞추며 그래,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해보자. 내가 당신들을 여기까지 부른 건
사과 따위를 듣고 싶어서가 아니야. 내 아들, 현우, 어디에 있니? 라고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화라산 같은 분노와 간절함이 끓어오르고 있었고, 만약 거짓말을 한다면 당장이라도 그들의 목을 물어뜯을 듯한 기세였다. 강민호는 마른 침을 삼키며 그게 기숙학교에 보냈다고 했잖아. 거기서 적응을 못해서 라고 말을 얼버무리려 했지만 서진은 거짓말하지 마 라고 소리치며 책상 위에 있던 서류 뭉치를 그들의 얼굴에 던져버렸다. 허공에 흩날리는 종이들 사이로 서진의 분노가 폭발했고 그녀는 강민호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기숙학교 기록은 이미 다 확인했어. 입학한 지 한 달 만에 퇴소했고 그 이후 기록이 전무해. 당신들이 아이를 어디론가 빼돌렸다는 증거가 여기 다 있어.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당신들은 감옥에서 썩는 게 아니라 살아서 지옥을 보게 될 거야 라고 절규했다. 최예림은 서진의 기세에 눌려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고 강민호는 사색이 되어 입술만 달싹거렸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최예림을 가리키며 너는 알고 있지? 네가 그날 현우를 데리고 나가는 걸 봤다는 목격자가 있어. 말해. 내 아들 어디에 버렸어? 라고 추궁했다. 생존 본능이 발동한 최예림은 강민호를 배신하고 자신이 살 길을 찾기로 결심했고 다급하게 입을 열었다. 말할게. 말할 테니까 탄원서 써준다고 약속해. 강민호가 시킨 거야. 나는 그냥 따라갔을 뿐이라고. 최예림의 돌발 발언에 강민호는 야, 너 미쳤어? 입안 닥쳐? 라고 소리쳤지만 최예림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다. 강원도 산골에 있는 천사의 집이라는 보육원에 맡겼어. 그때가 6년 전 겨울이었어. 강민호가 애가 있으면 재혼하는데 방해된다고. 죽은 사람으로 처리하고 거기다 버리라고 했어. 최예림의 입에서 나온 진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것이었고 서진은 순간 숨이 뱉는 듯한 충격을 받아 비틀거렸다. 자신의 친아들을 죽은 것으로 위장하고 고아원에 버렸다는 사실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짓이 아니었기에 서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민호를 노려보았다. 강민호는 모든 것이 드러나자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고개를 떨구었고 서진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간신히 정신줄을 붙잡았다. 천사의 집, 강원도. 그녀는 그 이름을 뇌리에 새기며 주먹을 꽉 쥐었고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다. 서진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책상으로 돌아가 녹음기를 집어들고 방금 두 사람의 자백 아주 잘 들었어. 유기치사 및 아동 학대 혐의가 추가되겠네 라고 차갑게 말했다. 강민호와 최예림은 경악하며 약속이 다르잖아. 탄원서 써준다고 했잖아. 사실대로 말하면 봐준다고 했잖아. 라고 발악했지만 서진은 그들을 비웃으며 책상 위에 탄원서를 집어들어 그들 앞에서 보란 듯이 찢어버렸다. 종이 조각이 눈처럼 흩날리는 가운데 서진의 목소리는 사형 선고처럼 울려 퍼졌다. 나는 그런 약속 한 적 없어. 너희가 살 길을 준다고 했지. 그게 감옥 밖이라고는 안 했어. 너희 같은 악마들은 사회와 영원히 격리되는 게 유일한 살 길이야. 밖으로 나가면 분노한 주주들과 피해자들이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서진의 말에 최예림은 바닥을 치며 통곡했고 강민호는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며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그때 집무실의 연문이 열리고 제복을 입은 경찰 간부와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는데 그들은 이미 옆방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수사관들은 강민호와 최예림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우며 강민호, 최예림, 당신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라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 안 돼, 못 가. 이건 함정이야. 한서진, 네가 인간이야?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최예림은 끌려가면서도 악을 쓰며 저주를 퍼부었지만 경찰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고 강민호는 축 늘어진 채 짐승처럼 질질 끌려 나갔다. 그들의 비명과 절규가 복도를 타고 멀어질 때까지
서진은 미동도 하지 않고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는데 7년간 그녀를 짓눌러왔던 거대한 바위가 사라지는 순간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뻥 뚫린 듯 시리고 아팠다. 집무실이 다시 조용해지자 서진은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아 책상 위에 놓인 아들의 낡은 사진을 집어들었고 참아왔던 눈물이 뱀이 무너지듯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소리 죽여 오열하며 미안해. 엄마가 너무 늦어서 미안해. 이제 엄마가 데리러 갈게 라고 끊임없이 되뇌었다. 창밖에는 여전히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서진의 세상은 오직 강원도 어딘가에 있을 아들에게로 향해 있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인터폰을 눌러 비서실장에게 연결했는데 목소리는 울음기가 섞여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강인했다. 지금 당장 차대기 시켜요. 강원도로 갑니다. 그리고 천사의 집 보육원에 대한 모든 정보를 파악해서 이동 중에 보고하세요. 내 아이를 찾아야 해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고 태인그룹의 CEO로서가 아니라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엄마로서의 한서진의 진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외투를 걸치고 결연한 표정으로 집무실을 나섰고 그녀의 발걸음은 희망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갔다. 새벽의 푸르스름한 기운이 채 가시지 않은 강원도의 산길을 검은색 세단이 미끄러지듯 질주하고 있었는데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안개 낀 숲의 풍경은 한 폭의 수묵화처럼 고요했지만 뒷좌석에 앉은 한서진의 마음은 타들어가듯 초조했다. 그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고 손에는 비서실장이 보고한 천사의 집 관련 서류가 구겨질 정도로 꽉 쥐어져 있었는데 보고서에 적힌 현우의 입소, 기록과 상담 일지는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파는 듯한 통증을 안겨주었다. 아이가 보육원에 들어온 날부터 지금까지 매일 밤 엄마를 기다리며 정문 앞을 서성였다는 내용을 읽으며 서진은 입술을 깨물어 울음을 참아내려 했지만 흐르는 눈물을 막을 수는 없었다.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엄마 없이 낯선 곳에서 두려움에 떨었을 아이를 생각하니 강민호와 최예림을 감옥에 보낸 것으로는 도저히 씻을 수 없는 분노와 죄책감이 그녀를 짓눌렀고 차가 속도를 낼수록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치고 있었다. 마침내 차가 좁고 구불구불한 산길을 지나 낡은 붉은 벽돌 건물 앞에 멈춰 섰을 때 아침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치기 시작했는데 천사의 집이라는 낡은 간판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주듯 녹슬어 있었지만 그곳은 서진에게 세상 그 어떤 화려한 궁전보다도 소중한 곳이었다. 차에서 내린 서진은 떨리는 다리를 진정시키며 정문을 향해 걸어갔고 미리 연락을 받고 나온 원장이 그녀를 맞이했는데 인자한 인상의 원장은 서진의 화려한 차림새보다 그녀의 눈에 가득 찬 간절함을 먼저 읽어내고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현우가 엄마가 올 거라는 걸 알았는지 오늘따라 유난히 일찍 일어나서 마당에 나가 있더군요. 원장의 말에 서진은 가슴이 먹먹해져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고 원장의 안내를 받아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는 운동장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운동장 한 구석 앙상한 플라타너스 나무 아래 낡은 그네에 홀로 앉아있는 작은 소년의 뒷모습이 서진의 시야에 들어왔을 때 그녀의 세상은 순간 정지한 듯 멈춰섰고 주위의 소음은 모두 사라진 채 오직 아이의 모습만이 선명하게 각인되었다. 7년 전 헤어질 때의 통통했던 볼살은 온데간데 없고 훌쩍 자랐지만 어딘가 야위고 쓸쓸해 보이는 어깨는 영락없는 그녀의 아들 현우였기에 서진은 입을 틀어막고 흐느낌을 삼켜야만 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아이에게 다가갔지만 발자국 소리가 들리자 아이는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그 눈동자는 서진을 꼭 닮아 있었지만 깊은 상처와 불신이 서려 있어 보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아이는 낯선 여인의 등장에 잠시 멈칫하다가 서진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는데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본능적인 끌림이 두 사람 사이의 공기를 진동시키고 있었다. 현우야.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 목소리는 7년 전 빗속에서 아이를 떠나보내며 불렀던 그 절규와 겹쳐지며 아이의 기억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엄마의 목소리를 깨웠다. 소년의 눈이 커지며 그네에서 천천히 일어났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엄마라고 아주 작게 속삭였는데 그 한마디는 서진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는 기적과도 같은 주문이었다. 서진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달려가 아이를 와락 껴안았고 아이의 마른 몸이 그녀의 품에 안기는 순간 그녀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한 충만함과 동시에 뼈아픈 후회를 느꼈다. 미안해. 엄마가 너무 늦었지? 엄마가 미안해. 다시는 너를 혼자 두지 않을게. 정말 미안해. 서진은 아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오열했고 현우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엄마의 품에서 나는 익숙한 향기를 맡고는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리며 서진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다. 그날 서진은 현우를 데리고 서울로 돌아왔고 태인그룹의 CEO가 아닌 한 아이의 엄마로서 아이를 씻기고 밥을 먹이며 그동안 해주지 못했던 사랑을 쏟아부었는데 아이는 처음에는 낯설어했지만 점차 엄마의 따뜻한 손길에 마음을 열고 안정을 되찾아갔다. 며칠 뒤 열린 강민호와 최혜림의 1심 재판에서 법원은 그들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및 아동유기치사, 미수 등 다수의 혐의를 적용하여 각각 징역 25년과 2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기업을 사유화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친자식을 유기하고 학대하는 등 인륜을 저버린 범죄를 저질렀기에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엄중히 꾸짖었다.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두 사람은 항소하겠다고 난동을 부리다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갔지만 그들의 몰락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었고 세상은 그들의 악행에 치를 떨며 서진의 정의 구현에 박수를 보냈다. 1년 후 태인그룹은 한서진 대표의 탁월한 리더십 아래 과거의 부실을 완전히 털어내고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초우량 기업으로 환골탈태했는데 서진은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확립하고 직원 복지를 대폭 강화하여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 1위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잊지 않고 사제를 출연하여 현우재단을 설립해 부모에게 버림받거나 학대받는 아동들을 위한 보호시설과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활동에도 앞장섰다. 서진은 더 이상 복수에 얽매인 여자가 아니라 성공한 기업가이자 존경받는 리더로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그녀의 사무실 책상 위에는 현우와 함께 찍은 환한 미소의 사진이 놓여 있어 그녀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매일 상기시켜 주었다. 현우는 꾸준한 심리치료와 엄마의 사랑 덕분에 밝은 모습을 되찾았고 이제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축구를 하거나 서진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제잘거리며 이야기하는 평범하고 행복한 소년으로 자라났다. 주말이면 두 사람은 함께 캠핑을 가거나 요리를 하며 잃어버린 7년의 시간을 보상받듯 매 순간을 소중하게 보냈는데 서진에게 있어 현우의 웃음소리는 수조원의 계약 체결보다 더 값진 성취이자 기쁨이었다. 어느 날 밤 잠자리에 든 현우가 서진의 손을 잡으며 엄마, 이제 어디 안 갈 거지? 나랑 계속 같이 살 거지? 라고 물었을 때 서진은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그럼 엄마는 영원히 내 옆에 있을 거야.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라고 약속했고 아이는 안심한 듯 편안한 얼굴로 잠이 들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한서진은 태인그룹 본사 옥상 정원에 서서 발 아래 펼쳐진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시원한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가며 지난날의 고단함을 씻어주는 듯 했다. 7년 전 내연녀에게 남편을 빼앗기고 회사에서 쫓겨나 거리를 헤매던 비참한 여인은 이제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거물이 되어 세상을 호령하고 있었고
그녀를 멸시하던 자들은 모두 그녀의 발 아래 무릎을 꿇거나 감옥의 차가운 바닥에서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하지만 서진이 느끼는 가장 큰 승리감은 복수의 완성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고 소중한 가족을 되찾아 지켜낼 힘을 가졌다는 사실에서 오는 묵직한 자존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로 규정되는 삶이 아니라 오롯이 한서진이라는 이름 석자로 빛나는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때 비서실장이 다가와 대표님, 다음 일정이 있습니다. 해외 투자단 미팅 시간입니다. 라고 알렸고 서진은 회상에서 깨어나 온매무새를 가다듬으며 갑시다.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되죠. 라고 당당하게 대답했다. 그녀가 돌아서서 걸어가는 뒷모습은 석양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고 그 당당한 발걸음 소리는 마치 여왕의 행진곡처럼 옥상 정원을 울리며 새로운 전설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며 과거의 자신에게 작별 인사를 고했고 이제 그녀 앞에는 끝없이 펼쳐진 비상의 길만이 남아 있었다. 폭풍우를 견뎌내고 더욱 단단해진 거목처럼 한서진은 그렇게 자신의 제국에서 영원히 지지 않는 태양으로 타오를 것이었다.